요즘에 유가가 계속 올라요. 기름 가격 올라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되게 재밌는데, 무덤에 들어간 줄 알았던 인플레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화들짝 놀라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재무부 장관하고 파월하고 화들짝 놀라는 거 보이시죠? 요즘 제가 거의 매주 기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동안 기름 얘기를 안 했다가 요즘 거의 지금 몇 주째 기름 얘기를 매주 오른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계속 올라요. 3주 연속 기름이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름 가격 통제권을 미국이 뺏겼다, 약간 미국 뜻대로 안 될 수 있다, 원래대로면 이렇게 딱 아름답게 올해 내년 인플레 잡고 내년에 금리 내려가지고 경제 부양 증시 부양해서 또 우상향 사이클을 만드는 이런 바이든 대통령 및 미국의 큰 그림이 있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왼쪽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월가에서도 이런 걸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기름 가격 상승의 위협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박스 꺼낼 때는 크게 시장이 관심 안 가졌는데, 유가가 지금 보시면 약간 고삐 풀린 듯이 좀 제가 봐도 뭐 갑자기 이렇게 오르나 싶을 정도로 스멀스멀 오르더니 박스권 뚫더니 막 올라갑니다. 지금 이번 주 90불 넘었고요. 불과 한 달 전에 여러분 70불이었던 겁니다. 거의 70불 때 놀던 게 90불 가고 올해만 13% 상승 중입니다. 국제 유가. 그래서 여기 죽었던 물가가 다시 깨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유가 오르는 것도 미국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미국은 지금 이렇게까지 유가가 급등하길 원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한 방 맞았다라는 것도 있는데, 방심했다가. 근데 지금 기름 가격 오르니까 휘발유 가격도 사상 최고치 9월 기준으로입니다. 이게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9월 기준으로 전쟁 터졌던 작년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결국엔 작년에 휘발유 비싸가지고 막 경기 침체 온다고 난리였었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자동차 픽업 트럭 이런 거 휘발유 이런 게 정말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영향이 큰데, 지금 휘발유 가격이 9월 기준 역대 최고가. 한국도 이 영향받아가지고 휘발유 경유값이 10주 연속 상승세래요. 왜 이렇게 기름값 계속 오르냐 막 이런 댓글들 많이 달리던데, 그럴만하죠. 기름 가격 막 10주 연속 오르고 하니까. 지금 물가가 뭐 잡힌다고 하는데 체감 물가는 막 안 잡히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지금 가게도 당연히 부담이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휘발유가 정말 큰 영향을 주는데, 실제로도 이제 물가도 좀 잠잠하다가 최근에 상승률이 둔화되다가 팍 치솟았죠. 이게 일시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고유가 계속 이어지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주에 미국인들 가계 소비 현황이 발표되는데, 왼쪽 보시면 주유소 기름 가격 오르니까 이 주유소 지출이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보시면 다른 쪽 지출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자동차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기름 가격이 막 급등해버리면, 아이고 이번 달 카드값 다른 데서 좀 줄여야겠는데 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가구, 잡화, 스포츠, 취미, 온라인 지출, 심지어 외식 쪽까지도 감소,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역성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름 가격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실제로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오르는 느낌 때문인지 아무래도 요즘 지출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쪽 저도 보면서 좀 공감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가계 소비가 확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그 탄탄하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역시 진짜 미국은 가계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가 맞구나. 70%의 소비로 지탱하는 나라가 맞구나 싶었던 게, 이번에 소비가 줄어든다는 자료가 나오자마자 GDP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만약에 진짜 침체가 온다면은 이 소비가 확실히 위축되거나 꺾여야지 경기가 더 침체되거나 역성장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이 그림도 보시면 잠수부가 안 그래도 밑에 내려와 있었는데 거대한 신용카드에 짓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꽥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현재 어떤 미국인들 상황을 빗대는 모습일 수도 있고 해서 가져와 봤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괜찮죠. 경제 성장률이 역대급으로 높다가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약간 둔화되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도대체 언제 미국 소비가 역성장으로 전환될 것 같냐. 너무 강한데, 확실히 지금 미국의 침체가 오냐 마냐는 소비가 꺾여야 될 것 같은데, 소비가 안 꺾이는 것 같은데 언제 꺾이냐 해서 설문조사 해보니까 역시 이제 내년 1분기,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역성장할 것 같다라는 게 과반수였고, 올해 4분기라는 응답도 좀 늘었습니다. 올해 4분기 빠르게 올 수도 있다, 갑자기 확 꺾일 수도 있다. 21%, 무려 23%는 역성장이 없다, 꺾이는 거 없다, 미국 소비를 무시하지 마라, 가계 무시하지 마라 라는 응답도 5명 중에 1명, 꽤 많았습니다. 이 응답자들한테 아니 그래서 올해까지 소비를 줄이는 이유가 뭐냐, 소비가 왜 꺾이는 것 같냐 했더니, 응답자 대부분 거의 3분의 2가 대출금리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리고 대출 요즘 은행가도 한도도 줄이고 잘 안 해준다, 신용카드 한도도 계속 줄이는 것 같다, 그게 응답의 대부분이었고, 이제 학자금 대출 갚으라 그래서 그것도 너무 힘들다, 지금 9월부터 학자금 대출 갚아야 돼서 쓸 돈이 없다,
그리고 일부만 고용이 좀 둔화될 수 있을 것 같다. 해고까지는 모르겠는데 월급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그래서 고금리가 문제죠. 이게 다 고금리 때문에 벌어진 일들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하려면 적절히 이제 금리 올려서 인플레 잡고 금리를 내년에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고유가가 계속돼 버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막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금리 혼자 내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더 유가나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돈을 푸는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여기 리포트 보시면 지금 유가 상승이 불편한 이유는 금리 인하가 점점 지연될 수 있다. 내년에 딱 바이든이 그리는 그림은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잡고 멋있게 금리를 쫙쫙 내려줘가지고 증시 돈 풀면서 경제 침체도 막고 증시도 살리고, 봐라 내가 물가도 잡고 완전 고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했으니까 한 번 더 뽑아달라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는 그림인데, 그걸 방해하는 게 유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무려 대선 4년차 때는 증시에서 수익이 날 확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엄청난 거죠. 통계상 대선 4년차에 투자하면 100%의 수익률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수익이 날 확률이. 그러니까 손해 안 볼 확률이 100%라는 겁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게, 대통령들이 선거에서 뽑히려고 하는데 막 증시가 폭락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미국 가계 대부분이 S&P 500 증시에 노출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증시를 살리고 경제 부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내년이 중요한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뜻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고유가가 관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후로 인하가 전망이 지금 연기되고 있거든요. 이러면 멋있게 경기 부양하는 게 어려울 수 있죠. 인플레가 안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거는. 안 그래도 지금 가계가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고금리 전망이 더 오래 유지되면은 좀 충격이 생각보다 더 세게 올 수도 있고 침체를 피해갈 수 있었는데, 이대로면 침체가 또 올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 확률이 더 낮아지고 있다,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이런 자료들도 있었고, 근데 요 배경에 사우디랑 중국, 소위 말하는 반미 진영의 합작 공세 때문이다. 지금 절대 바이든 뜻대로 안 되게 하겠다라는 중국의 시진핑과 또 사우디 빈살만, 소위 말하는 브릭스 연합의 합작 공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반미 세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지금 미중 갈등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브릭스라는 이 연합, 반미 진영 연합에다가 이번에 사우디나 이란 같은 기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유국들을 편입시킵니다. 왼쪽 보시면 이 자료가 아주 흥미로웠는데, 원래 브릭스, 중국부터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공 이런 국가들의 원유 장악 비중이 14%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사우디랑 이란 이런 나라를 편입하면서 원유 거의 40%를 통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기름 가격 통제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라는 주장의 리포트거든요. 미국은 전체 기름의 한 8% 정도 통제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도 기름 워낙 많이 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인 거죠. 이 반미 진영이 똘똘 뭉치면은.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션이, 이런 국가들이 야 바이든 재선을 막아라. 이제 유가를 높여가지고 어떻게든 미국 인플레 못 잡게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한 번 더 못하게 막아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쪽을 좋아한대요. 보시면 트럼프 컴백을 원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 실제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빈살만하고 사이도 괜찮았던 걸로 평가 많이 되고 있죠. 빈살만은 지금 트럼프 쪽 부활 기다린다라는 기사까지 있고, 푸틴도 사이가 안 좋아 보였지만 이번에도 뭐라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됐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줍니다. 미국 정치가 썩었다 이러면서 은근히 지금 둘이 사이가 케미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간 전통 에너지를 살리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인지 몰라도 산유국들은 은근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재선을 안 바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렵게 탈락하고 이쪽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을 은근히 지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유가, 유가를 높여놔가지고 인플레 못 잡게 만들어야겠죠. 민심이 안 좋게 만드는 게 이들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중국 입장에서도 반미, 지금 미국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까지 포섭을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참고로 기름 매장량으로는 사우디보다도 많은 걸로 추정이 되는, 전 세계에서 기름이 가장 많이 묻혀있는 나라 1위에 꼽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둘이 이제 초청해서 시진핑하고 악수하는 거 보이시죠?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하고 전천후 전략 동반자, 아주 최상위 관계까지 올려줍니다. 그래서 미국 견제하자는 거죠. 그래서 기름 가격 올리게 해줄 테니까 우리 편 되라, 반미 가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이번에 화답하면서 나는 화웨이 마니아다, 애플 아이폰 싫다, 나는 화웨이 쓸 거다 이러면서 막 이제 중국 편 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도 브릭스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청만 해놨는데, 와 이렇게까지 되면요 지금 브릭스라는 그 연합 안에, 반미 진영 연합 안에 기름 부자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더더욱 유가 통제하는 힘이 이쪽이 세지겠죠. 반미 진영이, 반서방 진영이. 그래서
지금 미국이 상당히 곤혹스럽다, 뜻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 지금 기름을 이미 생산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이게 원유 생산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기름 가격이 더 안 올리고 싶어가지고 늘려놨는데, 지금 사우디나 러시아 이런 쪽이 감산, 석유 생산량을 줄이면서 지금 둘이 아주 그 영혼을 건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사실 지금 이쪽 양 진영이 기름 가격 가지고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고유가를 원하는 쪽과 더 이상 고유가를 원하지 않는 쪽의 진영 대결, 약간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은 이미 쌓아뒀던 기름, 정말 큰일 날 때 쓰려고 하는 기름인 전략 비축유를 이미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물가 급등을 잡는다고 이미 다 써가지고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기름이 없고 오히려 기름을 사야 돼가지고 지금 더 풀 기름이 많이 부족하다, 한계치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도 한 몫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불리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가가 되면 고금리가 장기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채권, 이 TLT ETF가 이번 주 또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장기 차트로 보니까 이게 15년 차트거든요. 진짜 많이 빠졌죠. 여기 보시면 거의 금융위기 때 저점 수준입니다. 여기 2008년, 2009년 이때고요. 지금인데, 야, 이게 고점에서 채권이 46% 빠진 자체가 지금 없는 겁니다. 사실상 전무후무한 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사고, 지금 서학개미 분들도 채권 엄청 사거든요. 이제 미국채 사두면 어차피 이자 매달 받으면서 버틴다라고 하시면서, 요거 이제 확대한 게 요건데, 올해 차트로 조금 확대해 본 건데, 전 저점을 깨고 막 내려가려고 막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죠.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 된다는 전망 때문에 더더욱 채권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더 떨어지면은 막 못 버티던 손절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요. 물론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 고금리 장기화가 된다는 우려 때문에 또 이제 월가에서 경고가 많이 나오는 거죠. 레이 달리오, 전형적인 이제 금리 사이클론자이신데, 이번에 인터뷰에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 지금 유가도 올라가고 금리 또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에 답변해 준 건데, 레이 달리오는 이제 역시나 고금리 장기화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 같으면은 지금 채권 안 살 것 같다, 현금이 좋다, 오직 달러 현금, 캐시죠, 캐시, 달러 현금 들고 있겠다라고 했는데, 약간 레이 달리오는 약간 지금 비관론적이긴 하죠. 약간 계속해서 부채 위기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입장이어가지고 그건 걸러서 들으실 필요는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논리랑 똑같습니다. 고유가 때문에 고인플레가 장기화되면은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고, 그만큼 장기 금리가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반대로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지금 미국 정부가 채권을 더 찍어야 돼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을 더 시장에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많아진 채권들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 올라가고, 그럼 채권 가격 더 떨어지지 않겠냐. 지금은 채권을 살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막 엄청 비관론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현금 들고 있다가 사라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논리도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레이 달리오가 항상 다 맞다 이런 거 아니니까, 월가의 또 헤지펀드 수장이었던 유명한 분이 이렇게 또 얘기했다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다른 월가 빅마우스들도 비관론을 많이 펼쳤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작년에 압도적인 수익률로 유명했던 시타델이라는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 증시가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는데도 거의 몇십 %의 수익률을 내가지고 진짜 뭐 연봉킹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유명세를 탔던 요 시타델이라는 헤지펀드 수장이 올해 지금부터 금리 인상 영향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들 펀드는 좀 부정적으로 세팅을 하고 있다라고 한 번 더 얘기해서 시장에 이것도 좀 주목을 한 부분이 있고, 근데 물론 너무 요거 맹신하실 필요 없습니다. 헤지펀드는 언제든지 포지션을 바꿀 수 있고, 아시겠지만 반대로 일부러 말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약간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 채권왕 빌 그로스라는 분도 지금 자산 가격 상승 덕분에 증시가 버티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게 빠지면서 소비가 확 위축되면서 지금 경제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뭐 유명하신 분들이 다 같이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P모건 CEO도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고 믿는다면 큰 실수하고 있는 거라면서 다시 한번 또 비관론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 회사도 분위기는 좋은데 이게 지속 가능한 건 아니다. 그래서 1, 2년 뒤에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믿지는 마라. 이렇게 한번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정리를 가져왔고, 아무래도 역시 증권사들에서도 유가가 슬슬 이제 90불 넘어가고 91불까지 가니까 요거 약간 지금 시장에서 뭐 중국 위기라고 하는데,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유가가 더 미국한테 안 줄 수 있고, 세계 경제 유가가 올라가는 게 더 문제일 수도 있다. 브릭스 때문에 지금 사우디랑 베네수엘라, 뭐 중국 연합이 똘똘 뭉쳐가지고 좀 탈달러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달러 대항하기 위해서
유가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어서 리포트 가져와 봤고, 지금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실적이 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앞서 보여드렸지만 지금 기름 가격 올라가면 바로 가게가 소비를 다른 데서 줄여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뭐 휘발유 가격 계속 올라가면 다른 데서 카드값 줄일 것 같거든요. 지출을 줄일 것 같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맬 것 같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미국 증시에도 에너지 기업 말고 다른 기업들은 또 조정 핑계가 될 수 있다라는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려두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내용들 많았는데, 반대로 제가 이런 것도 흥미로워서 갖고 와봤어요. 어떤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한 건데요. 폭락론자들이 경고할 때마다 주식을 사면 수익률이 훨씬 좋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앞에까지 한 얘기 완전 반박하는 건데, 이렇게 맨날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폭락이 온다, 위험하다 할 때마다 오히려 용기를 내서 샀다면 수익률이 훨씬 좋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분석한 게 이 마이클 버리라고 해서 하락으로 큰 돈을 벌어서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이 나와서 경고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식을 샀으면 어땠을까라고 해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팔아라라고 했을 때 샀으면 20% 수익, 그리고 2008년보다 나쁠 거다라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샀으면 15% 수익, 이렇게. 그리고 언제 수익률이 제일 좋았냐 보니까 이 마이클 버리라는 분이 강력하게 내가 하락 배팅을 했다라고 밝힐 때마다 샀더니 무려 수익률이 96%가 났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이 타이밍은 월가의 초고수 대가조차도 맞추기 쉽지 않다. 지금 마이클 버리도 제가 알기로도 올해만 폭락이 온다고 몇 번을 말했던 것 같은데 또 조용하시죠. 그래서 흥미로워서 또 가져와 봤습니다. 역발상이죠. 그러니까 공포에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공포에서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자료여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주에 9월 15일이 리먼 브라더스 파산한 지 15주년째 되는 날이었죠. 2008년 9월 15일이 리먼 브라더스라는 미국의 주요 금융회사 파산일이었는데, 그 파산에서 세상이 망할 것 같았던 때로부터도 지금 미국 증시는 15년 뒤에 이렇게 3.5배나 올라 있다는 자료입니다. 슬프게도 미국 증시를 뺀 나머지 증시는 오른 게 없다라는 자료기도 한데,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진짜 하드캐리하는 거죠. 미국을 빼고 다른 나라 투자했으면 15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이 25%니까 이거는 거의 스트레스 비용까지 계산하면 뭐 예적금만도 15년 동안 25%? 뭐 못했다고 하기에도 그렇지만 이게 따져보면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미국 증시는 거의 연평균 10% 올랐던데,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잘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리먼 브라더스 때 진짜 미국 금융이 다 시스템이 무너진다라는 위기였었는데, 그 이후에도 곳곳에서 조정론, 하락론, 공포가 왔었는데 역시 또 잘 사가지고 버티면 이렇게 성과를 주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역시나 앞에 뭐 부정적인 경고도 있었지만은 반박하는 자료들도 진짜 많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대기 자금은 이번 주에도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을 쥐고 계시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MMF라고 하는 건데 단기 채권 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예적금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증시 계좌에 초단기 채권 있잖아요. 이자 따박따박 받는 그런 단기 채권 사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건데, 미국인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침체 오길 기다리면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이게 폭락이 와도 하방을 지지해줄 이 자금이 너무 많다. 미국 기준입니다. 다른 나라는 뭐 힘들다 할 수 있는데, 미국은 풀린 돈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정말 매주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미국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유가라서 막 겁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박하는 의견으로는 고유가 이런 거 짜잘한 문제고 유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대한 전기차 전환과 AI로 인한 폭발적인 성장주의 시대가 이제 빅사이클이 시작되는데, 물가, 유가, 금리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15년 전에 아이폰, 스마트폰 처음 나와서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을 때, 스마트폰 시대에 SNS 시대에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시대가 있었듯이 이제는 전기차와 또 AI 시대가 열릴 수 있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또 보면은 단기적으로 뭐 금리가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뭐 유가가 어떻고 이런 거는 진짜 소음에 지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카페에 올려둘게요. 좋은 리포트들이 이번에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 개 좀 압축해서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물론 지금 고삐 풀린 유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조금 증시 조정 핑계라든지 또 물가의 어떤 예상 밖 복병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단기 노이즈로 지나가겠죠.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될 것 같습니다.